네, 동남아TV입니다. 이번에는 베트남에 대한 기초 경제 정보를 공유해 드릴 텐데요. 근래 베트남이 코로나 전국에서 한국을 홀대해서 베트남이 참교육을 당했네, 좀 있으면 베트남 망하네, 뭐 이런 주장을 하신 분들이 많은데, 그런 걸 보기 전에 일단 우리는 베트남 자체에 대해서 좀 더 알고 가면 좋겠다라는 취지에서 베트남에 대한 기초 경제 정보를 공유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페이지부터 한번 보시죠. 예, 베트남 정식 명칭은 베트남 사회주의 공화국이고요. 예, 사회주의 공산당 일당 체계를 가지고 있습니다. 지금은 서열상으로는 응우엔 푸종 서기장이 정상인데, 대외 정상으로는 주로 이제 응원송프 이분이 총리인데, 이분이 주로 좀 정상회의나 이런 데 많이 다니시죠. 인구는 1억 정도 되고요. 터는 대한민국 3.3배, 그리고 남북으로 길게 생긴 이게 특징입니다. 그래서 동남아 인도 차이나 반도 동쪽에 남북으로 길게 위치하고 있습니다. 공용어로는 베트남어를 쓰고요. 기후는 남북으로 이제 나라가 길다 보니까 이제 북쪽에는 산간 지역 같은 경우 가끔 눈도 옵니다. 그래서 굳이 얘기하자면 이제 사계절 있는 지역도 있습니다. 그리고 평야지대와 산간지대, 약간 내륙으로 가면 산간지대가 많은데요. 내륙의 산간지대가 이제 기온이 좀 낮고 이래서 남북과 산간 평야지대 간의 기후가 많이 다르다라는 게 특징입니다. 자, 이제 본격적으로 경제 부분을 보면요. 국민 총생산은 2019년 기준으로 한 2,600억 달러 정도 된다라고 하고요. 세계 44위고 한국의 17% 정도 규모입니다. 우리가 베트남이랑 경제 교류가 많다 보니 동남아 전체 경제에서 베트남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아주 대국으로 생각하는 경우가 많은데요. 인구는 거의 1억 가까이 되니까 동남아 인구 6억의 한 6분의 1 정도 차지한다고 얘기할 수 있을 텐데, 경제는 동남아 경제가 2조 7천억 달러 정도 되니까 10%에 감당한다 할 정도. 그래서 베트남이 동남아 10개 나라의 10%를 하냐, 10%에 감당한다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1인분을 채 하지 못하는 규모입니다, 아직까지. 그래서 베트남은 동남아에서 한참 크고 있는 신인의 느낌으로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GDP는 2,700달러 정도 되고요. 그 2,000달러대, 우리가 3만 달러 넘으니까 우리 10분의 1도 안 되죠. 그리고 연대별로 경제 성장의 특성을 본다면은 베트남의 경제 성장은 본격적으로 1987년도 도이모이로 인한 개혁 개방을 베트남이 선택하면서부터 경제 성장이 이루어졌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본격적으로 이제 80년대 후반부터 개혁 개방이 본격화되고요. 90년대부터 2000년대 초반까지는 베트남이 본격 개방을 하고 미국을 중심으로 한 서구와 그리고 주변 아세안 국가들과 관계가 정상화되면서 시장 경제 체제로의 이행을 시작합니다. 대표적인 사례가 미국의 엠바고 해제. 그 전에는 베트남을 봉쇄해 놓은 상황이었는데 94년에 미국의 엠바고가 해제되고요. 95년에 아세안에 가입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2000 넘어가면서 미국과의 무역 관계가 정상화되는 그런 시기를 거칩니다. 그 이후로는 2006년에 에이펙도 개최하고요. 세계 무역기구에 가입도 하고요. 2010년에 아세안 의장국도 역임하면서 소위 말하는 개방화된 제대로 된 시장 경제 체제를 확립하게 됩니다. 이때 우리나라도 이제 본격적으로 베트남에 대한 투자와 무역이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2010년대를 이제 지나면서 베트남이 본격적으로 이제 고도 성장세에 돌입을 하고요. 글로벌 경제로의 통합이 스피드를 타게 됩니다. 2010년대 특히 삼성전자의 대규모 투자로 베트남이 기존의 농산물과 의류 수출을 중심으로 한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던 국가에서 세계 최대 규모의 스마트폰 수출국으로서의 변모가 시작됩니다. 물론 고도 경제 성장도 본격화되고요. 6%, 7%를 넘나듭니다. 기존의 가공무역과 농업 중심의 국가에서 최첨단 산업을 기반으로 한 수출 주도형 국가로의 변모가 진행 중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래 중국에 대한 탈중국 움직임들이 세계적으로 본격화되면서 포스트 차이나의 대표 주자로
베트남이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자, 주요 경제 지표를 한번 보시겠습니다. 경제 성장률은 6%에서 7%를 넘나듭니다. 물론 올해는 코로나 사태 때문에 베트남의 경제 성장률이 3% 수준에서 머물 것이다라는 전망들이 많은데요. 그래도 마이너스 성적이 아닌 게 어딨냐라는 생각도 한번 해봅니다. 그리고 명목 GDP 같은 경우에 2015년에 최대 2천억 달러가 되지 않았는데 지금 2019년에 2천억 달러 중반대를 넘어섰습니다. 그래서 아주 빠른 선장세로 보인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인당 명목 GDP로 2015년 같은 경우에 2,000달러를 턱걸이를 했는데 이제 2,000달러대 후반으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빠른 속도로 명목 수준도 증가하고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수출 같은 경우에도 수출 수입이 이렇게 다 합쳐서 3,500억 불 정도 수준이었는데 2019년에는 5천억 불 정도 수준까지 증가했습니다. 아주 빠른 속도로 수출 수입이 증가하는 거죠. 무역량이 경제 규모의 거의 2배에 달하는데요. 이런 경우 대외 의존도가 높다고 표현을 합니다. 대외 의존도 우리나라도 한 100% 정도 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베트남은 200% 정도 됩니다. 그래서 국내 내수 경제로 먹고 사는 구조라기보다 수출과 수입을 기반으로 한 대외 의존도가 높은 경제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환 보유액도 빠른 속도로 증가를 했습니다. 2015년에 이렇게 280억 불 정도 수준에서 지금 거의 800억 불 수준까지 증가를 했습니다. 물론 태국 같은 좀 큰 나라에 비해서 외환 보유액이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이긴 하나 그래도 빠른 속도로 증가한다는 것이 눈길을 끄는 것 같습니다. 자, 경제 구조를 한번 보신다면은 우리가 소위 말하는 1, 2, 3차 산업을 기반으로 본다면은 베트남은 농수산 부분이 한 15%, 그리고 산업건설 34, 서비스 부분 41인데 특이한 게 베트남은 보조금을 정부에서 지급하는 분야를 따로 뽑습니다. 이 분야가 한 10% 정도 되는데 이런 걸 감안해 봤을 때 서비스와 산업건설이 주도하는 2, 3차 산업 중심의 산업 구조에 돌입하는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업별로 보면은 국영기업과 외국인 투자 기업이 거의 비슷한 비율을 가집니다. 30% 정도의 비중을 가지고요. 비국영 기업이 민간 부분이죠. 42% 정도를 가집니다. 그래서 일반 민간 기업에 비해서 외국인 투자 기업과 국영 기업의 비중이 아주 높은 구조라는 게 특징인 것 같습니다. 자, 업종별로 한번 본다면은 제조업이 16% 정도 됩니다. 뒤를 잇는 것이 이제 도소매와 자동차 수리 10% 정도. 그리고 이제 광임업과 그리고 건설업 등이 뒤를 잇습니다. 무역 쪽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까 말씀드렸지만 2019년에 수출 같은 경우에 미중일이 가장 높은 비중을 가지고요. 반면 수입을 보면요, 수입은 중국, 한국, 일본, 대만 이런 수준으로 되어갑니다. 한국이 수출 같은 경우에 4위 7.5% 수준이었는데 수입 같은 경우에 2위 거의 20% 육박하는 비중을 보입니다. 자, 품목별로 한번 본다면은 수출은 전화기 및 부품, 이게 아까 말씀드렸던 지금 베트남이 가지고 있는 주력 수출 상품들입니다. 전화기 부품, 컴퓨터, 전자제품, 그리고 섬유봉제. 섬유봉제, 신발 이런 부분은 옛날에 기존 베트남의 주요 산업이었고 전화기 및 부품과 컴퓨터, 전자제품 같은 경우는 요 근래 한 10년 동안 갑자기 급부상한 베트남의 주력 수출 제품입니다. 삼성의 베트남 공장에서 수출하는 딱 하나의 품목이 거의 20%를 차지한다는 게 특징입니다. 자, 수입 부분은 컴퓨터, 기계, 전화기, 섬유, 철강, 플라스틱 등등 산업재로 쓰이는 제품들이 수입이 주를 이루고 있습니다. 수출입 구조를 보면은 산업재를 수입해서 베트남 현지에서 가공을 해서 중국, 일본, 한국 등으로 수출하는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외국인 직접 투자 부분을 한번 보겠습니다. 2019년 투자가 거의 건수로는 4천 건에 육박하고 있고요. 규모로는 380억 달러를 상회하며 사상 최대 규모까지 이렇게 쭉 규모가 우상향하는 것을 보실 수 있겠습니다. 업종별로 본다면은
제조업과 부동산에 대한 투자가 압도적으로 높은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자, 국별로 보면은 한국, 일본, 싱가포르, 대만 순으로 나타나는데요. 예, 한국이 베트남에서 최대 투자국의 지위를 보이고 있습니다. 예. 자, 2019년 한 해만 잘라서 본다면은 작년에 투자 총액은 382억 달러 정도고요. 예. 주요 투자국은 한국이 20.8%로 한국이 1위, 홍콩이 2위, 3위 싱가포르 순으로 이렇게 구성되어 있습니다. 주요 투자 지역은 하노이와 호치민이 각각 한 22%, 21%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상황이고요. 주요 투자 업종은 역시 제조업 쪽입니다. 예. 작년에 보면 가공 부분, 프로세싱과 매니팩처링 이 두 부분이 64.6%, 즉 베트남이 포스트 차이나 시대의 대표 주자로 부상을 하면서 동남아의 대표적인 생산 거점으로 활용되고 있음을 간접적으로 시사하고 있습니다. 2위는 부동산 부분으로 10% 정도를 차지합니다. 네, 마지막으로 베트남의 경제정책 방향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통상정책 분야에서는 베트남은 FTA를 기반으로 한 수출 확대에 적극적인 모습을 보입니다. 예를 들어서 근래 EU, 홍콩 등과 FTA를 체결했고요. CPTPP를 통한 아태 지역에서의 교역 확대도 적극 참여한다는 정책의 방향을 보입니다. 근래 체결된 다수의 FTA를 통해서 수출 확대를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고요. 이를 위해서는 충분한 산업 기반이 있으면 좋은데 그렇지 못한 부분을 메우기 위해서 외국인 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하는 데 힘쓰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산업 분야를 본다면은 베트남의 산업 개발 전략 2025년까지 그리고 2035년의 비전을 바라보며 이런 정책이 있습니다. 단기 정책으로는 산업 육성 메커니즘, 인재 육성, 신기술 도입 이런 데 집중을 한다 그러고요. 장기적으로는 투자 매력도를 챙기고 시장 확대하면서 질적인 성장과 인프라 서비스 개발 이런 걸 추진한다고 합니다. 즉 체질 개선과 질적 성장을 위한 여러 가지 전략을 추진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이를 위해서 우선 육성 분야로 현재 중점을 두고 있는 가공 제조업 분야, 그리고 주력 수출 산업으로 떠오른 전자통신 산업, 그리고 이제 미래 산업인 신에너지 그리고 신재생에너지 개발 육성에도 신경을 쓰고 있습니다. 자, 올해 베트남 정부가 나갈 방향에 대해서는 오른쪽에 이야기를 좀 드리고자 하는데요. 작년 연말에 2020년 경제사회 발전 목표를 이렇게 12가지 목표를 제시를 했습니다. 베트남이 사회주의 경제 특성상 이렇게 계획경제하에 목표치를 이렇게 항상 제시를 하는데요. 앞부분에는 경제 부분의 성장 목표치를 제시하고 중간 부분에 이제 사회 부분, 그 뒤로는 의료, 보건 부분, 이제 마지막으로는 환경 부분 이렇게 구성이 됩니다. 올해 경제 부분에서 상반기에 복병으로 작용한 코로나 사태로 아마도 경제 성장률이 3%를 넘기기 힘들 것이다 라는 지적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아마도 올해 한 중반이 넘어가면서 이런 목표치를 재조정하기 위한 회의가 한번 진행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그것도 그런 것이 하단을 보면은 현재 공산당의 지도부들이 올해가 임기 마지막 해입니다. 거기다가 아세안 10개국의 의장국을 올해 베트남이 맡고 있습니다. 그래서 뭔가 비전과 코로나 사태를 극복하는 전략을 한번 보여줘야 될 그런 상황인데요. 현재 코로나 사태가 베트남의 또 성장을 저해하는 위기로도 되고 있는데 거기 반면 근래 여러 나라들이 이번에 중국에서의 생산망을 바깥으로 빼겠다라는 움직임을 많이 보이고 있습니다. 이런 탈중국 상황에서 중국에 대한 대안으로 베트남이 많이 언급되고 있는데요. 이럴 때 베트남이 이러한 기회를 베트남이 어떻게 살리느냐도 한번
주목해볼 포인트가 아닐까 싶습니다. 여기까지 베트남 경제에 대한 기초 정보를 전달드렸습니다. 오늘 말씀드린 거는 아주 개괄적인 사항만 말씀드린 거고요. 여러 가지 디테일한 사항들은 나중에 후속 콘텐츠로 계속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요. 다음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